예, 조원님 예, 질의해 주실 때 저희가 지금 영상도 찍고 있고요. 생방송 지금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몇 동 몇 호에 어떤 조합원님이신지 기록될 수 있도록 소유하고 계신 동호수하고 성함을 좀 말씀해 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33동 704호 김윤재입니다. 네. 압구정 가로수길이 나오는 걸로 돼 있는데요. 그게 사실인지. 압구정 가로수길이요? 여기 저 신사동에 가로수길 있지 않습니까? 예. 그와 같은 길을 만든다. 그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얘기는 저도 처음 듣는 얘기. 네, 저도 처음 듣는 얘기. 압구정 가로수길이라는 얘기는 지금 뭐 신사동에 가로수길이 있죠. 이쪽 뭐 2단지 건너편 쪽에 이쪽에 뭐 있습니다만은 2구역 건너편 쪽에 있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압구정 가로수길을 우리 구역에 만든다고 누가 그래요? 그런 용어는 없습니다. 네. 그런 용어는 없고요. 단지 이제 우리가 이제 가로 활성화 용도라고 그래서 재건축한 이후에 가로 활성화 용도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노년로변의 일부 이제 1층 부분에 근린 상가라든지 상가를 배치를 해서 이 도로를 좀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활성화하는 용도를 한번 배치를 해보겠다라는 의미도 있고, 또 이제 공공보행 통로변으로 일부 이제 뭐 지하 상가라든지 이런 걸 배치를 해가지고 좀 활성화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가겠다. 뭐 이런 개념은 있어도 뭐 가로수길이라고. 저는 좀 저기 주민 참여단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하고 우리 오늘 설명하시는 거에서 비교해서 의문이 나타나는 질문 얼마든지 하셔도 됩니다. 저는 오른쪽 504호 주민입니다. 설명 중에 말이죠. 용적률에 대해서 물질에서 말씀하시다 보니까 우리 사찰의 4차입니다. 4차의 경우에 현재는 용적률이 95%, 대기분이 36.6%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설계 공부를 할 때 대기분이라는 영향이 전혀 없이 건물 전용으로만 가지고서 그걸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 설계 공무원 그 내용이.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이번에 만약에 제공을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용적률이 우리 사채 같은 경우는 95%인데 그리고 또 그 전체적으로는 뭐 181%라는 그런 말씀이 또 있었는데 또 복잡하게 또 합쳐다 보니까 또 244% 얘기가 나오는데 그 점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설명 부탁합니다. 지금 현재 현황 용적률이 각 이제 뭐 우리가 여러 개의 어떤 단지가 이제 연합해서 재건축을 하다 보니까 각 단지별로 현황 용적률도 다르고 또 뭐 평형대도 다르고 대지 지분도 다르고 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정비계획 수립체제는 전체 통합한 걸로 용적률의 기준을 가지고 가고, 그다음에 이거로 인해서 지어지는 전체 총량의 연면적을 가지고 이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거고,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각 단지별로 차이가 나는 것들은 나중에 이제 관리 처분을 할 때 그때 이제 종전자산 평가에 그런 내용들이 다 반영이 돼서 분담금과 관련된 부분들이 다 이제 그때 반영이 돼서 이제 만들어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정비계획 수립 시에는 거기까지 논의되는 사항은 아니다라고 보십니다. 제가 보충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지금 정상에서 얘기했듯이 다른 2구역이나 4구역은 기준 용적률이 230%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229로 시작을 해요.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220으로 시작하게 된 이유가 우리는 3종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5천짜리 아까 조금 전에 질문하신 그게가 지금 2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2종이 앞으로 재건축을 하게 되면은 3종으로 중종 상량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공원이나 학교같이 1종이나 2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3종으로 종상량을 했기 때문에 인근 단지 230을 못 찾아 묻고 220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0%의 차이는 우리 그 조합에서 뭐 임의로 어떻게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법적으로 계산해서 난주 정비계획 수립할 때 그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이 됩니다.
간단히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 또 받겠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73도 13층입니다. 여러 가지 기부도 하고 해가지고 용적률을 높였다는 걸로 저기 일을 했는데 용적률을 높이면은 그 늘어난 평수가 가지고 또 다른 그 수입원이 되는 거라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즉 그렇게 되면은 저희는 분담금 이게 내야될 추가 부담금이 무척 줄어서 부담 없이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걸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많이 용적률을 높이기 노력을 하셨는데 예상되는 추가 부담금이 너무 크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아까 제가 서두에서 인사 말 드릴 때도 저희들이 이제 그 정비 계획이 이제 수립이 되는 그 정비 계획이라는 게 뭐냐면은 연면적이라든지 용적률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지구 용도별 면적이라든지 도로, 공원 등 이런 것이 전부 다 확정이 된 상태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거를 서울시하고 실무적으로 얘기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정해서 얘기하는 것이 굉장히 우리 주민들한테는 숫자적으로 우리가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거를 어떤 가정이다, 추정에 의해서 이해를 해주시는 게 아니고 그건 앞단의 내용 빼고 이렇게 된다고 확정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발표를 하기에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 추정 분담금은 조금 이따 감정평가 업체에서 상세하게 이제 분석을 해서 보고를 드릴 건데 지금 단계에서 추정 분담금이란 것은 그냥 어떤 가정에서 계략적인 얘기지 뭐 주민 참여단에서 얘기하는 거나 우리 하는 얘기는 하나도 숫자에 어떤 신뢰성이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민 참여단에서 계산한 방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용적률 상향 조정에 따라서 얼마 정도의 추정 분담금이 발생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이따 감정평가 업체에서 비교해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때 설명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 또 받겠습니다. 빨리. 안녕하십니까. 74동 1004호 전용의 조합원 대리인 대인사입니다. 임대 설명 중에 뭐 300%, 뭐 320% 뭐 말이 있는 걸로 많은데 이게 우선은 주민분들 우선은 선호도 조사를 용적률부터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대가 일시 용적률 300% 받는 주민 입장이 있으실 거고 대신에 이제 분담금은 줄어들겠고 대신에 임대 없이 270%로 원하는 저희 조합원님들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먼저 그거 먼저 기준을 정해야지 이제 저기 설계 사무소에 이제 의뢰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다음에 층수 같은 경우도 이제 조합원님들 이제 저기 선호 이제 35층으로 가느냐 49층으로 가느냐 이제 그것도 이제 공사비랄지 이제 공사 기간에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것도 이제 그거부터 이제 선호도 조사를 먼저 해서 방향성을 정해야 되실 것 같거든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우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수석 파악 기획안이나 그거는 이제 말 그대로 가이드라인이 있거든요. 현재 주민들이 이제 주장하시는 것 중에 임대를 안 짓고 갔을 경우에 우리가 이제 269% 됩니다. 법정 상한이 269% 법정 상한이 아니라 이제 정비계획 용적률까지만 가는 거기 때문에 법정 상한 못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랬을 경우에 연면적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그거에 따라서 물론 이제 추정 분담금이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래서 분담금이 얼마나 올라가는지 이런 것까지 이제 분석을 해서 사실은 여러분들한테 의견 조사를 해야 되겠지만 사실은 이제 딜레마가 있는 게 물론 이제 우리 주민들은 그런 걸 요구를 하지만 이제 서울시의 정책에 우리의 정비 계획을 결정해주고 정책 결정권자들은 정비 계획을 결정하는 인가권자는 자 임대와 관련돼서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자 우리는 임대를 안 짓겠다 정비 계획을 수립을 했을 경우에 이 불보듯이 뻔한 정비 계획의 수립 절차가 불보듯이 뻔한데
과연 그런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의견 조사를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향이 임대가 없이 가는 게 좋겠다. 분담이 올라가더라도 임대가 없이 가는 게 좋겠다라고 결정했다 손 치더라도 그렇게 진행하는 게 과연 옳은 길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여러분들이 심사숙고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당연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뭐 조합에서도 이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의견 조사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높이와 관련된 부분들 뭐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겠죠. 높이와 뭐 우리가 35층으로 하는 거, 그다음에 49층으로 하는 거, 뭐 70층으로 하는 거 여기에 따라서 뭐 공사비의 상승 요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뭐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필요하면 이제 선호조사 정비계획 수립 시에 그런 내용들 의견 조사를 통해 가지고 그냥 정비계획을 우리가 신속도가 결정됐다 손치더라도 정비계획 하기 전에 여러분들에 대한 선호평형뿐만이 아니라 설문조사 개념으로 다 의견 조사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의견들을 분석을 해서 정비계획 때 반영할 사항 반영하고 반영이 안 되는 사항들은 자 여러분들한테 솔직하게 이래서 서울시하고 사전 협의를 했지만 이런 부분들은 안 됩니다라고 이제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이제 진행을 할 겁니다. 제가 후에서 설명이 드렸습니다. 지금 건축 계획부는 현 단계에서 지금 아무 계획이 없습니다. 서울시에서 그냥 가이드라인으로 최고의 층수가 49층이다. 지금 어제 지구단위 계획 발표했는데 기준 용적률이 230%고 최대 법정 사항 용률이 300%다. 이런 큰 틀에서만 나왔기 때문에 건축 계획은 토지 이용 계획이 먼저 수립이 되고 난 뒤에 설계업체를 뽑아서 층수를 서울시 가이드라인 49층인데 우리가 70층까지 지울 것이냐 아니면 49층까지만 할 것이냐 이런 토지 이용 계획에 의해서 건축 계획이 수립되기 때문에 건축 계획에 대해서는 좀 유보를 하셨다가 설계업체가 뽑으면은 각 차수별로 충분히 우리가 소통을 하고 주민들의 의견도 듣고 서울시 방침도 듣고 또 상가의 어떤 위치나 계획도 들어서 이 건축에 대한 것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냥 일반적으로 이제 관심이 많으시니까 뭐 층수 이런 얘기 하시는데 일단은 서울시 가이드라인 49층입니다. 그걸 앞으로 70층을 할 거냐? 그럼 70층의 용적률을 더 받아서 우리가 분담금을 좀 줄여서 할 것이냐? 아니다. 용적률을 좀 줄이고 임대도 줄여서 분담금을 더 좀 높게 내더라도 우리들만의 어떤 리그를 만드는 데 갈 것이냐? 이런 거는 설계업체를 뽑아서 설계업체가 희망 평형 설문조사라든지 이걸 다 하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의견을 다 주시면은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서울시하고 협상도 하고 우리 설계업체에서 어떤 아이디어를 받고 그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토지 이용 계획에 대해서만 말씀을 주시면 됩니다. 네, 말씀하세요. 예. 그리고 지금 1대1 재건축에 대해서 아까 우리 소식협회 말씀하셨는데 1대1 재건축이라는 것은 우리 법정 용어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 6대4 방식입니다. 6대4 방식은 뭐냐 하면은 85제곱미터 이하를 60% 이상 지어야 되고 나머지 40%를 저희들이 1대1을 하든 뭐 큰 평수를 하든 1대2 개념이라 하는 겁니다. 그냥 우리 저기 이천동에 있는 그 첼리투스 같이 1대1 재건축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는 동일 면적에 동일 세대 동일 평형만 들어갔습니다. 그때 당시에 2016년도에 평형 증가 없이 분담금이 아마 한 6억 가까이 냈을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1대1 재건축을 평형 증가 없어도 10년 동안의 물가 상승이나 여러 가지 것을 봤을 때 그냥 유출을 해도 10억 이상의 분담금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건축비라든지 많이 상승되기 때문에 사업비 증가시키게 되면은 대륙 유출을 해도 10몇억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 1대1 재건축 할 때는 우리가 임대를 안 짓느냐? 아닙니다. 서울시 주택 공급 정책에 의해서 임대주택의 안 들어가면 인허가를 못 받습니다. 신통을 한다고 임대주택 짓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서울시 주택 공급 정책에 의해서 임대주택 수가 얼마큼 되냐 하는 문제는 있지만 임대주택은 반드시 지어야 된다는 것이 그 서울시 주택 정책입니다. 네, 조합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저 21동 106호에 사는 장영선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정비 사업 그 주성 엔지니어링에서 설명하는 것도 잘 들었습니다. 저는 사실 이 재건축도 잘 모르고 총회할 때까지는 이 재건축이 뭔지 또 정비 사업이 뭔지 지구 단위가 뭔지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었는데
총회를 거치고 나서 굉장히 전문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좀 질문을 드려보려고. 그러니까 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게 거의 계획서를 보니까요, 전부 다 협의 중이다. 관련 부서하고 얘기 중이다. 앞으로 이렇게 우리가 또 할 것이다. 주민 의견을 반영할 것이다. 모든 것이 여태까지 반영된 게 없고 결정된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하셔요. 그죠? 그리고 아까 이렇게 내용을 보니까 보행교육 논란에 대해서 조합장님은 더 이상 얘기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하셨고, 그래서 저도 그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결과는 우리가 들어봐야 되는데, 그것도 역시 아까 보니까 서울시에서 특혜로 우리한테 먼저 제안을 하게끔 했다라고 저기 나오는데요. 이런 사항들이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현황 용적률 188%, 전환 용적률 244%, 도대체가 아무 의미가 없다고 반복해서 얘기를 주성 엔지니어링의 대표님은 하시는데, 의미 없는 숫자를 왜 조합원들에게 계속 강조를 하셔가지고 헷갈리게 하시냐 이 말입니다. 주민참여당 그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189%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죠? 그 정확한 지적을 해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아무 의미도 없는 244%를 계속 얘기해가지고 조합원들로 하여금 혼선을 주시느냐? 저는 이 얘기를 좀 하고 싶고요. 또 세 번째 질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데요. 신속통합기획 1:1 재건축은 동일한 개념이다? 도대체 이 개념은 어디서 나왔답니까? 서울시 관계자들도 그렇게 얘기 안 하는 걸 갖다가 왜 여기 주성 엔지니어나 조합식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저는 좀 너무 좀 당혹스러워요. 전환 용적률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지구 단위 계획을 하면 서울시에서 인정해주는 용적률이잖아요. 이미 고시가 된 용적률이잖아요. 근데 왜 그걸 갖다가 여태까지 가만히 있다가 지금 와가지고는 아무 의미 없다고 얘기하시는 거는 매우 잘못된 상황이라고 저는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우리가, 자 잠시만요. 여기 와 계신 분들은 다 빠른 재건축을 원해서 와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린 진짜 우리 조합장님 열심히 뛰시고 또 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좀 서울시하고도 정무적인 그런 유대관계를 잘 하셔서 원하는 바를 가지고 가셔야 되는데, 아까 그 설문조사를 하시겠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좀 꼭 묻고 싶은데, 어떤 의사결정을 최종적으로 하실 때는 주민총회를 통해서 의견을 물어보시는 게 우리의 합당한 조합원의 권리를 보장해 주시는 거고, 맨 마지막에 조합장님께서 잘못하신 거는, 그랬으면 말씀을 그렇게 1:1 개념이라 신속통합계획의 동일한 개념이라고 보시고, 앞으로 건축도 다시 해야 되고 설계도 다시 해야 된다 그랬으면 사실은 설계자 공모 선정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얘기를, 우리가 뼈아픈 실수를 한 거를 다시 한번 반추해서 이런 실수가 없게 정말 열심히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구 단위 구역에 대한 세부 개발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그 계획 수립 시에 가이드라인으로 삼아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로 만들어진 거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서로 논란이 됐던 기반시설 부담 관계라든지 건축물 기부 체납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서울시에서 강제적으로 이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어떤 계획의 방향을 제시를 하고, 그거에 대한 수용 여부에 대해서는 추후에서 장기의 수립시에 논의를 해보자 라는 얘기지, 결정이 전혀 안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일정 부분에 있어서 용적률 기준이라든지 가이드라인과 관련돼서는 이미 그걸 따라야만 후속 절차가 원활히 갈 수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신속통합계획이 곧 1:1 재건축이다라고 제가 설명드리지 않았는데 그렇게 또 이해를 하셨어요. 그래서 신속통합계획을 수립을 할 때 제가 정비계획 수립 시에 재건축 수립 시에 평형 구성에 대해서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6대4의 기준을 적용하느냐, 아니면 1:1 재건축의 개념을 도입하느냐.
1대1 재건축의 개념은 말 그대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냥 1대1 재건축이 아니라 법에서 말하는 1대1 재건축인데, 지금 현재 평형대 기준 자체가 굉장히 큰 평형대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단지의 경우에는 1대1 6대4를 맞출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재건축에 내가 평수를 줄여서 가야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법에서 예외 조항을 둔 겁니다. 그 예외 조항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는 전용 면적 기준으로서 30% 이내만 증감을 시키고 나머지는 전부 다 100% 85제곱미터 이하로 만들어라 라는 게 1대1 재건축의 개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 3구역 같은 경우는 기존의 평형대들이 워낙 크기 때문에 신속통합기획을 할 때 그러한 개념을 도입을 해서 평형 구성을 하고 세대 구성을 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라는 개념으로 제가 설명을 드린 거지, 신속통합기획이 곧 1대1 재건축이다 그거는 전혀 아니고요. 또 하나 이제 244%의 개념 자체가 제가 그걸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발표하는 과정에서 그게 244%라는 게 발표문에 들어가서 그 부분들에 대한 논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요. 자, 우리 아까 말씀드린 우리 현황 용적률은 학교를 포함해 181, 학교를 제외하면 188% 정도 되는데 왜 244%에서 주민들을 현혹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244%라는 거는 우리가 정비 재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아무 의미 없는 숫자라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244%를 우리가 뭐 조합에서 강조하거나 저희가 강조하거나 그런 사항이 아니에요. 신속통합계획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만드는데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PT 구성을 하고 여러분들 설명 자료를 만드는 과정에서 처음에 우리가 신속통합계획 신청했을 때 단순 비교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자료가 현황 용적률로 잘못 기재가 돼서 그게 계속 논란이 됐던 거라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건축계획과 관련된 부분은, 자 이제 우리가 신속통합계획이 만들어졌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정비계획을 해야 돼요. 정비계획을 주민제한을 해야 되는데, 정비계획에서 건축계획 없이 정비계획 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정비계획에서 어쨌거나 건축계획과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서 상한치의 어떤 층수라든지 뭐 평형 구성이라든지 아까 말씀 세대 구성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신속통합계획 끝나고 나서 정비계획 수립 시에 그런 내용들 다 반영을 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계사무소 선정 과정을 거치는 거지, 지금 설계사무소 선정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면 정비계획을 그러면 설계 없이 어떻게 정비계획을 수립하죠? 그건 잘못된 생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질문 드릴 때 잠깐만 계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토지 이용 계획이 먼저 수립되고 그 다음에 설계업체를 뽑아서 저 정비 계획 가이드라인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정비 계획을 위반하게 됩니다. 그럼 법적으로 정비 계획 위반은 주민 3분의 2 동의 절차를 밟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저 보행교를 우리 검토를 해보니까 용적률도 향상되고 공공임대주택 비율도 낮으니까 또 투자비도 해소가 되니까 우리 단지 안에 어떤 뭐 저 보행로만 안 생기면은 하는 게 좋다고 할 수도 있고, 경제성이 있지만 우리는 그게 싫어, 보행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는 겁니다. 그게 정비계획 위반입니다. 그래서 정비계획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우리 주민들의 뜻을 모아서 서울시에 3분의 2 동의를 받아서 제출한 순간이 우리 주민들의 의견이 집약이 되고 그게 주민의 의견이 되는 겁니다. 그럼 그 전 단계로는 뭐냐? 조합에서 하는 일이 서울시 저런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도시계획 업체라든지 관평업체라든지 협력을 해서 우리 주민들이 유리한 협상을 하는 이런 절차를 실무적으로 진행하는 거고, 실제적으로 법적 절차는 나중에 정비계획 위반할 때에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보행교를 다 경제성이 있어도 우리 하기 싫어, 그러면 안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정비계획 위반할 때에 보행교는 빠지는 겁니다. 보행교가 빠진다고 신속통합계획을 안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는 한강 그 프로젝트 그런 일환으로 해서 보행교를 놓고 싶어 하겠지만 저거는 우리 주민들이 끝끝내 반대를 하면 저는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설계를 왜 뽑느냐, 지금 저 뭐 결정된 게 있나 없나 이렇게 하시는 건 아닙니다. 그 절차적으로 이를 단계적으로 진행한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설계업체를 안 뽑으면은 서울시에 전문적으로 저희들이 대항하기가 힘듭니다. 우리가 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조금 아주 기초적인 걸 가지고 서울시하고 도시계획업체하고 얘기를 하는 거고, 설계 전문업체가 와야
제대로 저희들이 서울시에 협상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구역이나 지금 4구역, 5구역 다 설계업체를 지금 뽑고 있습니다. 지금 그거는 뭐냐? 뽑는 시기는 좀 나중에 뽑아도 되고 일찍 뽑아도 되는데 조기에 돈이 안 들어가니까 빨리 뽑아서 서울시에 정비계획 입안할 때에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 빨리 뽑는 겁니다. 돈이 지금 당장 안 나가니까. 그래서 설계업체를 왜 뽑느냐? 이건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 저거님 발언권 드릴 거고요. 저희가 뒤에 또 감정 평가와 관련해서 또 한 10분에서 한 15분 정도 또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발언권 한번 드리고 그리고 감정 평가 사님께서 준비하신 우리 추정 분담금 궁금하신 내용들 한번 또 들어보시는 시간을 또 갖도록 해볼겠습니다. 사실은 앞에 좀 약간 설명 길게 드린 이유는 용적률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주민님들이 평소에 이거 관심 없이 갑자기 들으시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주민참여단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우리 조합에서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거를 이해력을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이번에 주요 지금 설명의 쟁점 사항은 주민참여단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우리 조합에서 얘기하는 거를 지금 비교 분석을 지금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아까 도시계획 차원에서는 말씀을 드렸고 아까 추정 분담금이라든지 거는 곧 이어서 감정평가업체에서 검토하는 자료를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예. 저는 고마워요. 지식부동산 내기로에 살고 고범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기 제안을 하나 드리신 분은 금년 3월 10일 날 아파트에 전부 공고한 공고문이 있습니다. 이게. 저건 마이크 사용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 공고문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한강 보행교 건설 계획은 당 조합에서 서울시의 한강변 개발 전략의 일환으로 제안을 했다 그랬습니다. 조합장이 제안을 했는지 조합에서 제안했는지 그건 모르지만은 여하튼 제안을 해서 서울시의 도시계획 전문가들의 획기적인 아이디어로 평가를 받았으며 핫 이슈로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모았습니다 하고 전 아파트 다 붙여놨습니다. 이거 3월 10일 걸 한번 보세요. 그런데도 지금 지난번 그 설계자 공모할 때 해안하고 희림하고 양쪽에 나왔는데 거기 전부 보행교가 나와 있습니다. 그려놓은 게. 근데 지금 오늘 이야기하는 건 보행교 이야기 싹 다 빠져버리고 이거를 예를 들어서 조합장이 제안해가지고 내가 제안했는데 이렇게 됐다 했으면 이해가 가는데 전부 오리발 내밀고 아무도 지금 보행교에 대해서 얘기한 적 없다. 이거는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거하고 무슨 배치가 됩니까? 그래서 이 조합장께서는 분명히 보행교에 대해서 이 사실을 서울시에 답을 했는지 아닌지 바로 답을 해주세요. 제가 여기에 대한 답변은 수차의 공고문도 저희들한테 게시를 했었고 뒤에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 보행교 제안하는 게 뭐 잘못되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서울시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그레이트 한강 그 프로젝트 일환으로 저희들이 압구정 3구역에서 보행교를 좀 설치하면 어떻겠냐고 얘기가 있었고요. 그 보행교를 서울시 예산으로 했을 때에 압구정의 특혜 시비 등으로 인해서 한강 사업 전체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우리가 용적률이라든지 이런 특혜를 특혜가 아니죠. 거기에 대한 투자비 해소 문제라든지 이걸 할 테니까 압구정에서 지금 실무적으로 제안하면 어떻겠냐 하는 걸 저희들이 제안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우리가 서울시하고 지금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서울시하고 이면에 있는 이런 얘기들을 공개할 시점이 다 좀 다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거는 그 제안을 한 장 했다는 거, 저 제안을 했을 뿐이지 서울시하고 단 한 차례도 회의한 적이 없고 아까 그 보행교 한번 보시죠. 이걸 가지고 굉장히 주참단에서 이슈합니다. 그 이슈의 목적이 뭐냐? 조합장이 단독적으로 결정했다 이런 걸 갖고 약점을 잡기 위해서 하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비계획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우리가 정비계획 입안에 필요한 절차와 협상을 실무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용적률이라든지 공공보행 통로의 선행 변경이라든지 공원의 위치라든지 도로 여기에 보행교도 마찬가지 검토 항목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러나 보행교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저기 전문업체를 뽑아서 아까 이런 일련의 절차가 있어야 됩니다. 타당성 지시 조사. 저것도 한강 부분은 서울시 소관이 아닙니다. 국토교통부 소관입니다.
또 한강 그 유역 본부가 있고요. 또 환경단체도 있고 이 여러 가지 선행적으로 이런 타당성 조사가 먼저 진행이 돼야 되는데 저것도 진행이 아무것도 안 됐고 우리 조합에서는 정말로 전문업체하고 전화 한 번 한 통 할 사실이 없습니다. 근데 이걸 계속적으로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조합장이 단독적으로 결정했다. 통큰 기부를 했다. 이렇게 지금 하나 이슈화시키기 한 전략이지 이거는 우리 조합에서 단 한 번도 검토한 적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문제는 정비계획 위반할 때에 저 사항을 우리가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안 것인지는 보고는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거 설치했을 때에 어떤 장단점이 있고 우리가 설치 안 했을 때에 어떤 장단점이 있고 그 결정은 여러분들이 3분의 2 동의를 해주셔야 서울시에 제출하는 겁니다. 그런 법적 절차를 안 하고 조합장이 단독적으로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럼 이상 질의도 받습니다. 25동의 700토모에 사는 유한정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선정들을 열심히 하셨는데 보면 그동안에 제가 알기로는 조합이 설립된 지 한 2년이 된 것 같은데 뭐 결정난 것도 없고 앞으로 계속 할 겁니다. 그럼 그동안 2년 동안 뭐 하셨는지 난 그거를 알 수가 없어요. 그 아직도 지금 2년이 넘었는데도 할 겁니다. 전부 계획된 거 하나도 없고 주민이 동의를 하면 이제 할 겁니다. 그럼 미리 동의할 거 있으면 미리 물어보고 하시고 그리고 보행로도 저건 내가 볼 때 사실 그래도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면 그래도 서울 시내 전국에서 제일 1위에 해당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여기. 근데 여기다 보행로를 놓아가지고 제 생각은 여러 이 사람 저 사람 다 되니까 해가지고 그럼 단지가 뭐가 됩니까? 완전히 단지는 개판되는 겁니다. 개판. 그러니까 여러 우리 내가 보기에는 우리 그 단지 내에 사시는 분들은 저 보행교에 대해서 절대 찬성하시는 분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거 여기 사람 이 사람 저 사람들 여기 이게 단지가 그럼 단지가 왜 그래 자꾸만? 예, 정원님. 예. 아니, 마저 왜 말씀 자꾸만 얘기하는데 주십시오. 예, 마저 말씀 주십시오. 네네, 마저 말씀 주십시오. 근데 왜 손을 갖다 대고 그래? 유튜브 그거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근데 나는 그래서 아까도 한 분이 보행교에 대해서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 보행교는 물론 제 생각이지만 내가 볼 때 보행교가 이거 박원순이가 옛날에 얘기한 겁니다. 옛날에 박원순이가 보행교를 논대는 거. 그래가지고 내가 알기도 현대아파트 재건축이 그 바람에 늦어진 겁니다. 보행교 때문에 박원순이가 보행교 여기다 또 뭐 박물관까지 또 뭐 지인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내가 알기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보행교는 좀 빨리 주민의 저걸 해가지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네, 아까 설계업체도 빨리 지금 정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설계업체도 정해가지고 지금 서울시에서 고발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제가 마지막으로 그 말씀 근데 제가 알기는 이게 확실한 건 모르지만 지금 설계업체를 다시 선정을 하면은 먼저 설계업체에서 얘는 이 사람들이 우리 그 조합에다가 동의를 왜 우리를 해놓고 또 딴 사람대로 하느냐 하고 저걸 하면은 뭐 1,000억을 이상을 물어줘야 된다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 좀.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 다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시간이 없어서 지금 2부 감정평가에 관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항이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리는데 현재 숫자에 대해서는 뭔가 확정된 건 아닙니다. 이 시점에서 지금 숫자를 갖다가 지금 제시한다는 것은 굉장히 모든 상황을 가정해서 추정을 해서 만든 숫자를 생각하시고 왜 그럼 우리 숫자를 우리도 발표를 하게 됐느냐? 소위 말 주민 참여단에서 뭐 전용 면적이 준다. 뭐 신통계획을 하면 뭐 8억의 추천보다 더 넣는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 어르신들께서 그 말을 꽂혀가지고 굉장히 동료가 계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똑같은 산식에 의해서
저희들도 비교 검토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판단할 수 있는 그 정보를 좀 제공하는 거지 이 숫자가 절대적인 숫자는 아닙니다. 이 숫자는 나중에 정비계획 입안되고 난 뒤에 설계업체부터 뽑고 건축계획이 수립이 되고 우리 여러분들의 희망 평형도 다 결정되면은 상세하게 다시 한번 그 정확하게 보고 드릴 시간이 있을 겁니다. 지금 요거는 이 일을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간평업체에서 와 해주세요. 예, 지금까지 우리 도시계획업체인 KTX 연수의 최다원 분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감정평가 및 개략적인 추정분담금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합의 감정평가법인으로 최근에 이제 선정되신 주식회사 가온감정평가법인의 정훈조 평가사님이십니다. 큰 박수로 한번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주실까요? 지금 장시간 설명을 되게 복잡한 설명을 들으셨는데요. 저희가 설명할 것은 좀 되게 이해하기 쉽게 정말 핵심적인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정평가를 언제, 누가, 그리고 어떻게 평가하는 것인지 설명을 드리고 다음으로는 추정분담금에 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이 추정분담금은 저희가 조합 설립 때 이미 한번 받아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추정분담금 오늘 간략하게 지금 나온 거는 지금 1:1 재건축을 했었을 때 어떻게 되는 거냐 그 부분과 잠깐 비교할 필요가 있어서 총액 개념으로 잠깐 낸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나중에 계속 변경될 수 있다는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총회에서 컨소시엄으로 2개 평가법인이 선정이 됐습니다. 2개 컨소가. 그래서 그 중에 4개 법인이 참여가 됐는데요. 4개 법인이 뽑힌과 동시에 저희 밑에 실적을 보시면은 서울의 주요 재건축 단지들은 저희 4개 법인이 거의 다 했거든요. 그래서 반포라든지 개포라든지 큰 택지지구에 있는 재건축 사업장들은 저희가 다 평가를 했었었고 이번에 참여한 평가법인들은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공정하게 평가를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재건축 사업에서 감정평가를 왜 하는 것이냐? 감정평가는 이 분담금 총액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분담금 총액은 총 사업비에서 마이너스 분양 수입을 뺀 순사업비를 이제 감정평가를 통해서 조합원들이 배분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산식은 뭐 이렇게 복잡하지만 총 순 비용에서 저희 감정평가를 통해서 분담금을 배분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감정평가는 언제 그리고 누가 어떻게 평가하는 것이냐? 감정평가는 나중에 관리 처분 시에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근데 평가는 저희 4개 평가법인에서 평가서를 하나를 낼 겁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선정된 평가법인에서 평가서를 하나를 낼 거거든요. 그래서 평균 가격으로 가격이 결정이 됩니다. 종전자산은 사업시행 인가 고시를 기준으로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조합원들의 출자 자산이 결정되는 시점은 사업시행 인가 시점이다. 과거 시점이 아니고 사업시행 인가 시점에 여러분들의 재산이 종전가액이 결정이 되고 거기에 따른 권리가액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감정평가 방법은 거래사례비교법을 사용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 자, 거래사례비교법은 말 그대로 적정한 거래 사례를 선정해서 효용 비교를 통해서 가격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거래 사례가 이제 그런 부분이 걱정이 많으실 거예요. 우리 단지는 최근에 거래 사례가 없다. 가격이 되게 낮은 옛날에 거래 사례밖에 없다. 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모든 단지별로 다 모든 거래 사례를 다 잡아서 이렇게 평가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통합 재건축으로 진행되는 곳은 적정한 거래 사례, 가격 균형이 맞는 적절한 거래 사례를 몇 개를 선정을 해서
거래 사례가 최근 거래 사례가 없는 그런 단지들 같은 경우에는 그 거래 사례를 비교를 통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글씨가 많이 깨져 있는데 여러 요인 비교치가 있습니다.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 아까 질문도 나오셨는데 우리는 용적률이 되게 낮기 때문에 대지권이 상당히 높다. 자, 그런 부분 저희가 효용 비교를 통해서 반영을 할 겁니다. 예전에 추정 분담금 하셨을 때 그때는 KB 시세로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KB 시세는 그런 여러 가지 요인 비교치가 반영이 안 되어 있거든요. 물론 이제 그때 당시에 거래된 그런 거래 금액을 기준으로 KB 시세가 나와 있긴 하지만 그 시세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개별 효용들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대지권, 그다음에 어떤 한강 조망권 내지는 역세권, 숙세권 등등 뭐 이런 부분은 나중에 평가를 할 때 다 반영을 해서 평가를 할 겁니다. 저희가 4개 법인을 이렇게 뽑은 이유도 아마 조합에서는 여러 의견을 들어서 가장 공정하게 평가를 해달라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 저희가 의견 청취를 해서 다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평가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 다음 다시 넘겨주세요. 그래서 평가를 할 때 저희가 단지별, 차수별 형평성 유지를 위한 감정평가를 수행을 할 건데 저희가 나중에 의견 청취하는 뭐 그런 시간도 가질 겁니다. 조합에서는 뭐 설명회도 하겠다, 뭐 차수별로 설명회도 하겠다, 뭐 의견 청취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감정평가 하기 전뿐만 아니라 나중에 정비계획 수립시나 그 뒤에 단계에서도 추정 분담금 절차가 여러 번 있거든요. 그 단계를 거치는 동안에 저희가 차수별로 의견 청취를 충분히 해서 모든 분들이 뭐 불공정한 또는 불이익을 받는 그런 평가가 되지 않도록 노력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누가 언제 그리고 어떻게 평가하는지 설명을 드렸고 이 추정 분담금 관련해서는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 자 추정 분담금은 저희가 여러 번 산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조합 설립 때도 여러분들이 이미 분담금을 한번 통지를 받으셨고 지금 정비계획 수립 시에도 추정 분담금을 한번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비계획 저희가 수립하려고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비계획 수립 시점에 각 호별 분담금은 산정을 해서 아마 통지를 할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업시행 계획서 작성 시, 그러니까 사업계획 인가 시에도 저희가 추정 분담금을 알려드릴 거고 그 뒤에 조합원 분양 신청 시에도 추정 분담금을 또 알려드리고 그리고 나중에 관리처분 계획 수립 시에는 이때는 이제 감정평가 금액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거의 확정적으로 또 분담금을 알려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추정 분담금을 지금 오늘은 사실 뭐 각 세대별로 분담금이 어떻게 된다 그런 거는 지금 설명할 자리가 아니고 건축 계획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단계는 아니고 총액 개념으로 좀 설명을 드릴 거고 나중에 정비계획 수립 시에 추정 분담금을 통지를 할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제시를 하는 데 있어서 되게 고민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결정된 게 거의 없고 좀 가변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 분담금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는 게 맞냐?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수많은 가정을 했었어야 되거든요. 수많은 가정을 했었어야 되지만 요 앞에 지금 저희가 설명을 드렸었을 때도 저희가 기부 체납 또는 임대주택을 지음으로 인해서 용적률이 상향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적률이 상향이 됨과 동시에 일반 분양분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건축의 연면적, 규모가 늘어나면 일반 분양분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분양분 수익으로 분담금이 감소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보시면 제일 오른쪽 한번 보도록 하면 제일 오른쪽이 1:1 재건축에 관련된 검토안이거든요. 자, 저 부분은 1:1 재건축이 과연 가능한가? 자, 임대아파트 안 짓고 뭐 이런 부분이 가능한가? 사실은 좀 힘들다고 보는데 자, 그냥 가능하다고 보고 본 겁니다. 자, 가능하다. 자, 가능하다고 치면은 자, 모든
사업비는 모든 사업비는 전부 다 분담금입니다. 모든 사업비 분양 수입이 없거든요. 그래서 분양 수입 없이 모든 지금 연면적을 지금 건축 가능한 모든 연면적을 조합원들이 다 가져간다. 자 이렇게 가정했었을 때는 자 아까 조합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레미안 첼시투스 같은 경우에는 2010년도에 관리 처분을 했거든요. 2010년도에 관리 처분을 했었을 때 여기 보시면은 5억 4천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5억 4천만 원. 자, 13년 전이죠. 저희는 관리 처분을 하게 되면 또 몇 년 후거든요. 거의 15년 이상 거의 그 시점에 전 시점에 분담금이 지금 5억 4천이 나왔어요. 지금 50평이거든요. 자, 이렇게 지금 분담금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지금 저희가 여러 과정을 통해서 나온 결과치를 보시면은 10억이 넘게 나오거든요. 저 10억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보수적으로 잡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사업 자체도 1:1 재건축으로는 좀 불투명한 사업인데 굳이 우리가 이제 비교를 하기 위해서 일단은 뽑아본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신통안으로 했었을 때는 그럼 분담금이 줄어드냐? 당연히 줄어들죠. 왜냐하면은 연면적이 늘었지 않습니까? 연면적이 늘었다는 거는 일반 분양분이 생긴다는 거죠. 그 분양 수입이 생기기 때문에 분담금은 당연히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자 8억 8천짜리가 있고 4억 1천짜리가 있거든요. 자 8억 8천짜리는 자 그 오른쪽에 지금 1:1로 했었을 때에 그 가져갈 수 있는 조합원들이 가져갈 수 있는 분양 면적, 조합원들이 가져갈 수 있는 분양 면적을 전부 다 가져간다고 똑같이 가정했었을 때 그 면적은 그대로 다 똑같이 분양 면적으로 다 가져가시고 나머지 남는 것만 일반 분양분을 해보겠다. 그래서 일반 분양분을 해봤더니 감소되는 게 좀 몇 억 있었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신통안 지금 신통안 같은 경우 요 왼쪽에 있는 신통안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까지 면적을 늘리진 않고 그래도 합리적인 선에서 조합원님들이 분양 면적을 가져갔었을 때 자 그런 경우에는 분담금이 많이 줄어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은 자 지금 어차피 면적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면적은 총 면적은 이제 거의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총 면적은 거의 정해져 있는데 자 이 총 면적을 누가 가져갈 거냐? 조합원이 많이 가져가시면은 분담금이 좀 늘어나게 되는 거고요. 조합원들이 난 분담금 부담이나 이런 것 때문에 좀 적게 가져가겠다. 그러면은 일반 분양 수입이 늘어나기 때문에 분담금이 상당히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발생됩니다. 자 그래서 뒤에도 조금 준비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뭐 중요한 부분은 아닌 것 같아서 오늘 설명해도 너무 길어지고 해서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하시죠. 조합원 부담금 결정을 할 때 사실상 거래 사례로 하시잖아요. 거래 사례는 평가할 때요? 예, 평가할 때 거래 평가할 때 사례로 거래 사례 하는데 비교법. 이제 좀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거래 사례는 이미 설계 공모 시부터 어느 정도 흐름이 생겨. 예를 들면은 그 지금 6차, 7차, 13차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우리 설계 공모하기 전보다 평당 가격이 약간 다른 차수 대비해서 낮은 흐름을 보여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거랑 이게 좀 돌고 도는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설계 재공모를 하실 때 제가 이제 조합에 그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나 질문은 뭐냐면은 그 설계사들이 설계를 할 때 어느 정도 전체적인 그 한강 쪽하고 다른 쪽 그러니까 다른 쪽 세대 간의 밸런스가 좀 있게 해야 이미 그 어느 정도 그 거래 사례가 누적이 돼서 나중에 부담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결정을 할 때까지 연결이 쭉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상당히 첫 단추가 중요한데 그래서 관련돼서 질문은 그 설계사 선정 시에 어떤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미리 좀 그 예를 들면은 뭐 공식적으로나 아니면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실 수 있는지 그러니까 공정하게 설계사 선정이 될 수 있게 좀 이렇게 가이드를 기존보다는 좀 구체적으로 줘서 저희 조합원이 그 같은 선상에서 비교할 수 있게 어느 정도 해주실 수 있는지가 질문입니다. 자 아까 제가 거래 사례 선정할 때 저희가 거래 사례를
수십 개 내지는 뭐 수백 개까지도 볼 수 있는데 인근 단지까지도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뭐 여러 가지 어떤 설계나 이런 불합리함 때문에 예를 들면은 어떤 차수는 불이익을 받았다. 자,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다른 단지는 예를 들어서 반대로 이익을 볼 수도 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의견 청취를 또 평가하기 전에 의견 청취를 계속 하게 되고, 그러한 부분이 거래 사례 선정이나 이런 평가를 하는 과정 중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저희는 노력을 할 거거든요. 근데 지금 설계 관련돼서는 저희가 이제 얘기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아마 조합장님이 그런 말씀을 들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반영해서 설계할 때 아마 얘기를 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시죠. 마이크 드릴게요. 네, 86동 11층 2호 김학민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거래 산정 기준은 몇 년도서부터 몇 년도까지를 기간으로 하는 건가요? 자, 거래 사례는 저희가 이제 아까 사업 시행 인가 시점으로 저희가 종전자산 평가를 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종전자산 평가 시점 이전에 거래된 거래 사례를 다 살펴보는 겁니다. 근데 보통은 한 3년 정도는 살펴보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최근에 3년 정도는 살펴보고, 그러니까 지금 뭐 앞으로 사업 시행 인가 시점까지는 상당히 긴 시간이 남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시점까지 거래된 것들을 쭉 살펴보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거래 사례에 왜곡이 있었다. 자, 그러면은 당연히 거래 사례를 빼야겠죠. 그리고 어떤 단지는 거래 사례 금액이 너무 낮다. 자, 당연히 뺄 겁니다. 그래서 다 빼서 저희가 정말 그 형평성 있게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거래 사례는 이러이러한 거다. 이렇게 저희가 4개 법인이나 있기 때문에 잘 고민을 해가지고 선정해서 평가를 하려고 합니다. 네. 정확한 시간까지는 없고요. 보통 일반적으로 3년 이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78동 청산백사무의 김재형입니다. 지금 그 설명하신 거 앞페이지 한번 비교표 나오고 있고, 비교표. 예. 거기를 보니까 지금 사실 우리 뭐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런데 지금 뭘 반대를 하고 있다는 사람들을 뭐 교문안에 들어오기 전에 보면은 신통안을 뭐 왜 하느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게 뭔가 하고 사실 의문이 있는데, 여기 오신 대부분 사람들이 구분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저도 구분이 지금 안 돼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 이게 경제성 비교를 했는데 신통안이 추정 분담금이 유리하다 이 결론은 알아듣겠는데요. 그러면 1대1 할 때는 아까 조합장도 말씀하고 전번에 설명한 분이 6대4의 원칙이 있다면서요. 뭐 85제곱미터 이하는 반드시 재건축할 때는 6대4로는 85제곱미터 이하를 해야 된다는데, 여기 지금 비교표에 보면은 간략하게 하다 보니까 그런지 분양이 하나도 없어요. 1대1은. 그럼 우리가 지금 돈을 더 물더라도 1대1 분양을 만약에 하면은 분양하는 그 임대주택 전혀 안 해도 됩니까? 자, 아까 그래, 그게 아니라면 그 비교표가 아주 정확한 건 아니다. 나는 이제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6대4 원칙을 아시고 하신 거예요? 자, 저 맨 오른쪽에 1대1 지금 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임대주택은 지금 여러 정황상 지어야 되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재건축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기부 체납과 임대주택 건설은 재건축 사업할 때 인허가 과정 중에서 무조건 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임대주택을 안 짓고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자, 그렇다 하더라도 자, 임대주택을 약간 지었어요. 약간 짓고 나서 나머지는 그냥 전체를 조합원 분양분으로 하겠다. 자, 그렇게 했었을 때는 자, 여하튼 모든 사업비는 지금 모든 사업비 자체가 조합원 부담으로 다 다가오는 거거든요. 조합원 부담으로 다 다가온다. 제가 그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재건축 사업 방식이 6대4 방식이 있다 그랬고요. 그냥 통상적으로 우리가 1대1 재건축에는 2가지 방식이 있다고 합니다. 1대1 재건축 사업 방식은 법률적 용어는 아니고 6대4 방식, 그러니까 85제곱미터 이상 이하로 60%를 무조건 의무적으로 지어야 됩니다.
그 넘는 거는 우리가 자유롭게 병행을 크게 줄 수도 있고 이제 이런 거죠. 그거를 이제 우리는 1대2로 생각하는 거고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는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는 예외의 경우입니다. 왜냐하면은 기존의 단지 내가 병행이 다들 대형 평수가 많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6대4 방식을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임대주택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통기획으로 해서 용적률을 많이 받거나 또는 공공기획을 해서 임대주택 비율을 낮추거나 뭐 이런 상황에 따라서 임대주택이 좀 들어가는 거지만 1대1 재건축 한다고 임대주택이 안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그게 서울시의 주택 정책적으로 1대1 재건축을 한다 하더라도 그 비율이 얼마큼 되냐는 문제는 있겠지만 임대주택을 안 넣으면 인허가를 사실상 안 해줄 거로 저희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통하면 임대 들어가고 1대1은 임대 안 들어가는 거는 이 서울시의 인허가 정책을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 그리죠. 그다음 저기 표에 보는 그 자꾸 그 숫자 저걸 가지고 제가 꼬리를 해서 자꾸 말씀드리는데 지금 현 단계에서 저걸 정확하게 여러분들한테 신뢰성 있는 숫자를 지금 하기가 좀 힘듭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토지 이용 계획이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건축 계획이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유출을 해서 저희들이 말씀드린 거니까 대충 비교했을 때에 저기 세대수가 2010년도 2천동이나 내면 셔리투수가 2010년도에 평형 전가 없이 5억 6천, 5억 4천을 냈습니다. 그러면 평형 전가 없이 지금 10년 이상이 지났을 때에 그동안의 물가 상승률을 감안했을 때에 계략적으로 유추해보면은 실질적으로 10억이 안 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검토해 있는 거는 저렇게 수익성을 조금 낸다 하더라도 10억 8,500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자료가 신뢰가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첼리투스를 비교했을 때에 13년 전에 5억 4천이면 우리가 앞으로 관리 처분까지 가려면 앞으로 3, 4년이 더 있어야 됩니다. 그럼 그동안의 물가 상승이나 그냥 수평적으로 봤을 때도 아무런 변동 요인이 없다 하더라도 저 1대1 재건축을 했을 경우에는 적어도 10몇억이 부담이 안 생기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되고 그다음에 1대1 재건축을 지금 내가 비판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검토를 해서 그다음에 신통을 했을 때는 어떻게 우리가 지금 분담금이 될 것인지 1대1 재건축 두 가지를 다 비교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선택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돈을 좀 더 내더라도 임대를 적게 주고 평형을 그대로 키우고 그렇게 갈 것이냐 아니면 우리 전체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어떤 부담 능력을 고려해서 신통의 용적률을 좀 받아가지고 연면적을 높여서 일반 분양을 좀 해서 분담금을 좀 낮춰 갈 것이냐 이런 자료를 조합해서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3분의 2 동의를 해 주셔야 저희들이 가는 겁니다. 그런 자료는 추후에 어떤 데이터가 확실히 되면은 그때 다시 보고 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네. 지금 시간이 너무 경과되었기 때문에 한 두 분만 질문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3동 104호 김기인이라고 합니다. 감정평가에 대해서 조합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3구역은 다른 재건축하고 달리 높낮이도 다르고 조망권도 다르고 대지 지분도 많이 다른 특징이 있고 복잡한 구역인데요. 그래서 감정평가할 때 굉장히 큰 이견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감정평가가 이루어지면 그게 결정이 나면 더 이상 번복이 안 된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감정평가 전에 다른 재건축 단지들의 사례를 조사해서 그 사례들을 가지고 그 감정평가 시작 전에 저희 주민들을 좀 설득할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뭐 조망권, 아까 역세권, 뭐 대지권 이렇게 있는데 아마 주민들 전부 다가 생각이 다 다르실 거예요. 조망권이 좋으신 분들은 자기 가치가 높게 평가받기를 원할 거고 역세권은 역시 그럴 거고 당연히 대지권이 많은 주민들은 더 그러실 건데요. 그래서 그 시작 전에 저희들을 이해시키거나 뭐 할 수 있는 계획이 있으신지 그다음에 혹시 계획이 없다면 그냥 감정평가사에 일임하실 계획이신지 뭐 그런 게 구체적으로 묻고 싶고 그다음에 감정평가가 언제 시작될지 그 구체적인 계획도 당연히 정확하게 모르시겠지만 그래도 구체적인 대충의 계획도 좀 알고 싶습니다.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저희 처음에서 지금 감정평가 문제가 우리는 그 각 차수별로 준공장이 착공식이 틀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3종도 있고 2종 7종도 있고 1종도 여러 가지 지금 차수별로 이해관계가 상당히 좀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역보다도 우리 전체적인 뭐 규모도 물론 크지만은 감정평가 업체를 4개를 뽑았습니다. 지금 4개를 뽑았고 최종적으로는 저 강남구청에서 또 감정평가 업체 하나를 보냅니다. 그럼 총 5개 업체가 이 감정평가를 하고 그 감정평가 5개 업체의 평균 가격이 이제 감정평가로 아까 한다고 우리 감정평가 업체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감정평가를 어떻게 할 거냐? 저도 사실 잘 모릅니다. 모르는데 제 생각에는 일단 감정평가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인지 또 차수별로 우리 주민들이 감정평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지 이런 걸 먼저 차수별로 우리 감정평가 업체 4개 업체를 먼저 차수별로 전부 다 소통하는 그런 설명의 자리를 미리 가질 계획입니다. 그 설명의 자리는 뭐 한 번에 필요하면 2번, 3번도 계속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충분히 감정평가가 무엇인지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지 각 차수에 어떤 주민들의 생각이 있는지 이런 등등을 충분히 우리 감정 4개 평가 업체들하고 소통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좀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당연하게 우리 인근 단지에 지금 감정평가는 어떻게 지금 진행하는 건지 어떤 방법을 하는 건지에 대해서도 뭐 감정평가 업체가 당연히 하겠지만 우리 조합에서도 그런 자료들을 많이 확보해서 우리 저 감정평가 하는데 어떤 그 기준을 만들 때에 저희들도 좀 더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준비도 좀 하겠고 그다음에 감정평가 실시는 현재 당장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까 크게 나눈 종전자산평가와 종전자산평가 2개가 있습니다. 그 종전자산평가는 사업 시행 인가 기준일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한 시간이 좀 있어야 되고 1년이 더 있어야 되고 당장 우리가 정비 계획을 입안하게 되면은 서울시에다가 추정 분담금을 산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 추정 분담금 앞에 추정입니다. 추정 분담금을 산출하는 것은 정확치는 않았지만 계략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주민들이 분담금이 얼마 정도 되느냐를 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추정 분담금 산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는 한참 이후에 실시되지만 아까 감정평가에 대한 어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감정평가업자하고 먼저 차수별 필요한 전체 설명회를 여러 차례 할 계획으로 좀 있습니다. 예, 뭐 계속 의견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예, 다른 거 드릴게요. 계속 일어나셔서 다른 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계속 의견을 나누면 좋겠습니다만 시간이 지금 6시 반을 넘기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평가사를 관련해서 의견을 듣고 뒤에도 하나 또 보고 드릴 게 있어요. 그거 추가적으로 또 보고 드리고 우리가 오늘만 설명해도 아니고요. 추가적으로 설명해도 계획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52동 울산호 김인혁입니다. 저기 표에서 보면 말이죠. 신통일 경우에 예를 들어서 한 거지만 4억 1,200하고 그다음에 그 1대1 재건축 했을 때 10억 8천 뭐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예시 해놓은 게 말이죠. 네. 계산해서 해놓은 게. 그런데 저건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계산한 거고 1대1 재건축 실제 할 때는 지금 뭐 다른 재건축 단지도 마찬가지지만은 정확하게 기존 세대수 그대로 1대1 재건축하는 경우들도 없잖아 있지만은 대부분 어느 정도는 약간 좀 늘리고 평수도 전용면적 30% 이내에서 늘리고 아니면 뭐 안 늘리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그건 용적률에 따라서 다르겠죠. 그런데 지금 이쪽에서 표를 보더라도 극단적인 예더라도 그렇게 큰 수치 차이가 아니거든요. 4억 천하고 또 10억 8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통인 경우에는 상당히 그 생활 여건이 쾌적성이 떨어지고 여건이 안 좋아집니다. 왜냐하면은 그 준주거지를 갖다가 한 3, 4년 전에도 7,600평 얘기가 있던 게 지금 13,000평으로 늘어남으로 해서 그쪽에 임대주택도 뭐 800세대를 짓는다. 그다음에 그 일반 무장도 1,200세대를 짓는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 일대가 완전 유원지가 되어버리거든요. 복잡하고 교통지역이 되고 그런데 또 보행교까지 짓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앞뒤로 유원지가 되다시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차이는 없다. 그리고 또 1대1 재건축에도 요즘 통상적으로 하는 것처럼 그 경제성을 따져서 그 적정선에서 임대주택도 일구 수 있고 그다음에 일반 무장도 좀 하고
그렇게 하면 저 차이는 더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그런 게 오히려 신동하는 것보다 1대1 재건축이 더 좋지 않겠는가? 알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저 질문을 2차 받았는데요.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지금 건축 계획이 지금 수립이 안 됐는데 보행경 문제들 이 말씀드리고 다 얘기 드렸어요. 준주거 면적도 지금 서울시에서 13,360평을 지금 제한을 하고 있는데 아까 우리 그 KTX 도시계획 업체에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거를 갖다가 지금 규모를 절반의 수준으로 지금 줄이려고 협의 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협의 중에 있는 그걸 갖다가 면적도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거기 임대 들어간다 뭐 들어간다 이거는 그냥 누가 만들어낸 얘기지 조합이나 이 도시계획 업체에서 그런 얘기 한 적도 없고 서울시도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습니다. 면적이 결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전부 다 유흥비어고요. 두 번째로 지금 그 말씀하신 그 하나가 뭐였지? 임대는 아까 이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임대는 거기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뭐 그거보다도 우리가 조금 있으면 저 잠깐 발표를 우리 저 교수님이 하실 건데 우리가 공동주택 개발과 단지 내 상가와 준주거 상가를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그래서 사업성을 어떻게 정대시킬 것이냐 하는 문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 문제가 나오는 거지 그냥 아무런 데이터도 없이 그냥 임대주택 넣는다 안 넣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저 오광석 교수님께서 잠깐 한 5분 정도 설명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해주시죠. 그 단지 내 상가에 지금 우리가 뭐 현자리가 아니면은 재건축을 안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들리시는데 물론 공식적으로 들은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저희들이 뭐 49층을 짓든 뭐 35층을 짓든 현재의 그 위치에 있으면 재건축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한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단지 내 기존 상권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이냐, 어디에 배치하실 것이냐 이런 문제는 굉장히 사업성하고 직결되는 문제고 이렇기 때문에 전문 컨설팅 업체에 의뢰를 해서 저희들이 그 근거에 의해서 우리 저 상가와 이런 협의체를 만들어 가지고 또는 차수별 대표들과 같이 의논해서 결정하는 거지 지금 조합에서는 그런 얘기 한마디도 한 적 없는데 임대를 어떻게 짓겠다 들어가는 거는 그냥 뭐 호기심에서 나온 얘기라 뭐 이해를 하겠습니다. 설계 공무는 설계 공무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설계는 설계 업체를 뽑는 거지 설계업 작품을 우리가 채택하는 게 아닙니다. 설계 업체가 그린 그림에 대해서 얼마나 창의력이 있는지, 기획이 있는지, 설계 능력이 있는지, 또 우리 그림을 어떻게 그렸지 하는 걸 보고 설계 업체를 뽑는 거지 설계안을 뽑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설계 재공모를 하게 되면은 나중에 내가 말씀드리는 설계 재공모를 하게 되면은 똑같습니다. 설계안을 뽑는 게 아니고 설계 업체를 뽑기 위해서 설계 역량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럼 설계 역량 평가를 어떻게 할 거냐? 다른 데에서는 그냥 그 홍보자를 나눠주고 PT해서 바로 선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홍보관을 설치했느냐? 일반적으로 우리 주민들께서 그 굉장히 전문적인 그 영역이기 때문에 설계에 대해서 설계자의 의중도 좀 들어보고 평면 계획도 좀 보고 평면 배치도도 좀 보고 전체적인 단지 내 컨셉도 좀 보고 이런 판단을 하셔서 투표를 하시라고 홍보관을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어떤 그 설계 역량을 보는 거지 그 설계 회사가 제시한 안대로 물론 좋은 건 우리가 차용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 안 그대로 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요번에 똑같습니다. 재공모해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말씀. 네, 우리 사업성 검토 컨설팅 용역업체가 실제로 이제 선정이 되면 이 자리에 서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컨설팅 용역 발주 계획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오늘 잠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컨설팅 용역은 실제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돈에 대한 문제입니다. 숫자에 대한 문제입니다. 설계사무실에서 설계사가 선정이 되고 오늘 설명을 했던 간평업체나 정비사업에 관련된 도시계획 엔지니어 회사 등은 실질적으로 돈에 대한 검토를 할 수 있는 전문성 부분은 약간은 미약하거나 그 용역 중에 일부는 협업사업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조합장님의 의지입니다. 정말 사업에 대해서 돈에 대한 문제에서 경제성 분석을 전문적으로 좀 할 수 있는 용역을 보완을 하자는 측면에서 이 용역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서도 제가 말씀을 좀 드렸지만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업성 검토를 조합원의 입장에서 철저하게 분석할 수 있는 경제성 용역 부분은 다 미진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용역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 조합원들의 각 차수별, 동별 이런 여러 가지 민감한 문제들을 다 고민을 해서 정말 우리 사업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최대한 안정적이고 외부에 대한 임대 수요라든지 이런 주거 환경을 저해할 수 있는 부분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그 최적화를 구하는 데 있어서 이 용역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일 주안점이 되는 부분이 바로 돈을 만지는 회계법인입니다. 그리고 대형 회계법인은 이런 부동산 컨설팅에 대한 용역진들이 상당히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투자 자문회사, 그 다음에 부동산 개발업체, 그리고 학술연구업체들 이런 네 군데가 이 용역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다음 장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재건축 사업을 할 때, 이 사업성 검토를 할 때 중요한 기초조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오늘 말씀을 드렸던 공공기업 부분에서 메뉴판처럼 우리가 선택할 수 없이 반드시 받아들여야 되는 공공기업 부분이 있고 우리가 선택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선택해야 될 부분이 우리 사업에 얼마나 이익이 되고 또 얼마나 또 주거 환경을 저해시키는 손해가 될 건가, 이 부분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최적화를 구하는 그런 기초조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별, 차수별, 특히 상가조합원들에 대한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해서 그 내용들이 아까 말씀드린 이번에 설계 공모를 재공모를 해서 당선된 업체도 그 안이 확정된 안이 아닙니다. 그 안에서 이런 경제성 분석이 되어 있는 용역을 다시 엎어서 계획을 전면적으로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잘 할 수 있는, 이 수용할 수 있는 설계사의 능력을 보는 적격업체를 선정하는 거지, 이번에도 똑같이 우리 동이 어디로 가기 때문에 이 설계사를 뽑아야지, 이렇게 착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다양한 용역들이 어우러져서 최후의 사업 시행 인가까지 갈 때까지 계속적으로 계획안은 바뀌어갑니다. 그 단계별에 대한 문제들을 여러분들 시간이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얼마나 우리 조합원들의 의견 수렴을 충분히 해서 가장 좋은 최적화를 찾아내서 마지막 설계안을 입안하는 그런 역량이 있고 그런 소양이 있는 설계사를 뽑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각 민감한 권리 분석에 대한 문제들, 그런 것들을 잘 하기 위해서 이런 간담회가 앞으로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간평업체, 그 다음에 오늘 도시계획 엔지니어링 회사, 그 다음에 설계사무실, 선정될 설계사무실 또 함께 이런 컨설팅 용역 회사가 이런 협의체 간담회를 진행을 하면서 의견 수렴을 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 컨설팅 용역의 중요한 부분은 상가 조합원들을 위해서 상가의 앞으로 입지에 대한 가능성, 그리고 두 번째 준주거 지역이 어떤 면에서 보면 계륵 같은 존재이기도 하지만 황금알을 낳는 거위일 수도 있습니다. 요즘 SNS를 보니까 3대가 덕을 쌓아야 준주거 지역에 대한 종상향이 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계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은 준주거 지역의 면적을 축소하고 삼동지를 늘리는 부분들, 그런 부분에 대한 그 의도가 뭐냐라면 결국 조합원들의 지분을 늘릴 수 있는 방향으로 앞으로 계획을 하겠다. 단 거기에 분담금에 대한 문제는 아무도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분담금을 생각하면 준주거지역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고 준주거지역 내에 조합원들이 우선적으로 들어가고 싶어 할 만큼 경쟁력이 있게끔 이 상품을 만들어내는 계획과 그 아이디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삼동지면 다 우리 조합원만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현재. 그러면 다들 싫어하는 준주거지역, 주상복합의 번잡함, 이런 문제들을 극복하고라도 더 좋은
메리트를 준주거지에서 얼마나 만들어져서 오히려 준주거지에 서로 들어가고 싶어서 나중에 관리처분 인가할 때 경쟁률이 높아지도록 만들어주는 그 계획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설계사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특히 오늘 보행육교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보행육교를 누가 제안했냐가 뭐가 중요합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가 손해가 지금 났습니까? 또 이익을 지금 얻었습니까? 앞으로 보행육교를 통해서 이익이 될지 손해가 될지를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결정권을 남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조합 3분의 2의 동의를 받아야만 되는 결정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그걸 누가 먼저 제안했다고 그게 왜 문제가 됩니까? 저는 그 제안했던 저희가 더 궁금하다는 거죠. 지금 현재 현 조합원의 집행부나 여기에 대해서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다른 부분이나 다 우리 조합원입니다. 우리의 재산권과 지분을 가지고 있고 내 재산권에 침해가 되면서까지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조합에 대한 집행부나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가지고 있는 주참단의 의견이나 다 동일합니다. 자기 재산을 손해를 보고하면서 이 일을 진행할 거냐라는 거죠. 그 점에 대한 동의를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주장을 하면서 누가 이익을 보고 누가 손해를 보고 결정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그럼 이익을 극대화하고 손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뭐냐, 이런 고민을 하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기 마지막에 한 번만 더 마이크 가지고 계시니까 한 번만 더 할게요. 저는 아까 질문 타임을 좀 놓쳤는데요. 네. 아까 그 보행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그게 한참 논란이 될 때 그 서울시 인터넷에 들어가 봤거든요. 그랬더니 거기에 8월 10일자로 서울시 해명이 나와 있더라고요. 압구정 보행교에 대해서 어떻게 나와 있냐면 그 조합이 제안을 하고 그 다음에 주민 설명회를 거쳐서 서울시에서 확정된 사항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주민 설명회를 거치지도 않았고 우리가 보행계에 대해서 확정도 안 했는데, 거기 해명서, 서울시 해명서에 보면 그렇게 주민 설명회를 거쳐서 확정된 사항이라고 나와 있고, 그리고 이 사항은 조합과 서울시에 이견이 없는 사항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조합장님, 제가 어디를 조합장님 의견을 아까 전혀 협의된 사항이 없다고 그러셨는데 그 말을 믿어야 될지, 서울시에 인터넷 들어가 보면 다 나와 있어요. 그걸 어떻게 믿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조합의 개편 나와야 믿어야 되죠. 조합에 3번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합이 말하는 시가 근데 인터넷 들어가 보세요. 거기 보면 확정된 사항이라고 돼 있어요. 네? 조합에서 아니 서울시에서 해명사항. 아니 조합의 말을 듣잖아요. 조합에서 한 번도 안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얘기고요. 수없이 이게 되기 때문에 조합의 그 보행경 문제는 추후에 뭐 검토를 해서 우리 주민들이 선택을 하면 하는 거고 안 하면 안 되는 거고, 현 단계에서는 검토한 적이 없다 하는 것이 정확하게 조합의 입장입니다. 만약에 이걸 지금 자꾸 그 주민 참여단에서 지금 뭐 저기 그 뭐 토큰 기부라고 현수막 붙여놓고 지금 뭐 이렇게 하는데 거기 해놓되지 마시고요. 조합의 얘기를 믿으시면 됩니다. 자, 예, 아까 손 들었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56동 205의 구정동이라고 오늘 설명회에 와서 제가 많은 도움을 받았고 정보를 들었는데요. 보행료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그 배신감을 느꼈어요. 잠깐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보행료가 처음 발표됐을 때 저는 신문 뉴스를 봤거든요. 서울시에서 한다 그래가지고 서울시가 이거 하는구나 했는데, 좀 이따 보니까 조합에서 뭐 제안했다 이런 얘기가 막 들으니까 이게 도대체가, 그래서 오늘 조합장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앞으로 이런 거는 많은 설문을 통해서 조합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나중에 주민 결정을 한다. 저는 좋아요. 그게 좋은 말씀이신데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사전에 모든 것을 공개해야 되지 않나. 왜 그러냐면 보행교나 무슨 공원이든지 뭐 이런 것들이 뭐 임대주택 전부 다 그게 가이드라인이라고 그러는데, 지금은 재건축 인가를 받기 위해서 가이드라인 그대로 따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따라하는 건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될 경우 주민들이 받는 수익 계산을 어떻게 되는지 그걸 분명히 해야지 조합원들도 이걸 오케이 할 건지 노 할 건지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까지 그런 거 하나도 없이 그냥 저희 보행교 뉴스를 보고 알았다 제가 이거죠. 답변 드릴게요. 지금 2시간 동안에 지금 우리가 지금 그 추정 분담금이라든지 보행경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주참단에서 얘기하는 그 쟁점 사항에 대해서 계속 반복되는 얘기를 좀 해가 왔는데 그 얘기를 이해를 안 하시고 지금 그 지금 제가 답변을 드리는 건 무의미하고요. 정비의 계획을 위반을 하는 과정에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저 시간이 너무 편하고 개인적으로 질문해서 개인적으로 저희들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63호의 장문표입니다. 저는 지금 배관 업무를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항공사로는 판결을 하는데 지금 불필요한 논란이 계속되고 반복되는 게 우리한테 과연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서울시에서 먼저 제안을 하든 확정을 짓든 조합이나 조합장님이 제안을 하든 어느 조직이나 검토 단계가 있고 서류가 얘기를 합니다. 말씀도 안 하셨다는데 왜 서류 보신 적이 있나요? 그런 오해는 진짜 앞으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향후 우리 주요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연내에 재건축 설계 재공모 업무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조금 있으면 대의원을 통해서 의견이 되면은 바로 공고 입찰을 통해서 하는데 요번에 많은 업체들이 좀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입찰 조건도 완화도 하고 업무적인 절차도 굉장히 간소화해서 저희들이 중견 이상 업체들하고도 저희들이 입찰 참가를 지금 홍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 재공모 업무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 또 하나는 아까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금 저 신동계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우리가 수용할 것도 우리가 수용 안 할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업체를 빨리 뽑아서 우리가 전문적으로 서울시에다가 우리 주민의 의견을 좀 더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정비계획 위반 업무에 박차를 가해서 인근 지역에 차질이 없도록 우리 같이 정비계획 위반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마디 하시죠. 예. 저 마지막으로 좀 왜냐하면 지금 아까 1대1 재건축 제가 설명을 하면서 좀 임대 아파트도 안 짓고 지금 저 계획안으로 1대1 재건축은 쉽지 않을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1대1 재건축은 아예 안 되는 거구나 이렇게 지금 제가 설명한 걸로 이해하신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그런 건 아니고 1대1 재건축도 가능한데 다만 임대 아파트도 짓고 다만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기부 체납이나 이런 것도 했었을 때 가능하죠. 자, 가능한데 이제 좀 그런 부분까지 다 수용하다 그러면은 가능하고 다만 분담금은 많이 나올 거다. 자, 그 부분 다시 좀 정정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셔야죠. 오늘 대단히 죄송하겠습니다. 예. 자, 이상으로 오늘 조합원 설명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